자, 자, 이제 이번 시간, 오늘은 제가 12장, 13장 두 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번에 세 챕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두 챕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나오는 시와 현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어, 특별한 그 경우가 아니면 제가 이 사무실에서 그냥 좀 영상을 찍으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저도 좀 필기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사무실 찍으면. 화면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보이는 건가? 그렇죠. 보이죠? 글씨? 네. 예, 보이죠? 이렇게 해서 필기할 건 필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여러분 좀 알아두실 것은, 이 현실, 시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이라고 하는 거 이제, 영어로 리얼리티라고 써요. 리얼리티. 리얼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상이나 허구라는 거는 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지만 뭐죠? 픽션이죠, 픽션. 허구라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을 가리켜. 있을 법한 일. 소설에서 공부하셨겠지만 있을 법한 일. 있다는 게 아니라 있을 법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취업이 어려운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건 진짜 현재 존재하는, 잠깐만, 수락을. 네. 그래서 대학생이 이제 그 취업이 어렵다는 건 현실이다. 이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이제 미학 이런 건 넘어갈게요. 그 밑에 단락에 시는 현실의 정보나 사실 전달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 여기다 밑줄 좀 칠까요? 자, 시는 거기 있죠. 시는부터 현실의 정보나 사실 전달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 밑줄 치세요. 지금 21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219페이지. 자, 두 번째 단락을 보고 있어요. 자, 시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또 좀 알아두실 게 서양 문학상 이제 그리스의 작가 호메로스가 있어요. 최초의 서사시가 오디세이아. 오디세이아가 오디세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 오디세이. 오디세이아라는 게 오디세이인데 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호메로스의 작품인데 이걸 이제 호메로스라고도 하고요. 영어식으로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호머라고 읽고 호머. 이 호머는 영어식 이름이에요. 영어식 표기고 이제 그리스어로는 호메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세이아는 기원전 8세기 무렵 사람들의 삶에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자, 이 당시에는 이게 재밌는 것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서사시지만 소설이에요, 소설. 근데 왜 소설이라고 하지 않느냐? 호머의 오디세이아가 있을 그 당시에는 소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게 시인데 시가 좀 길면 무조건 뭐라고 한다? 서사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작품이 최초의 서사시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거기 그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두 줄 올라가면 우리가 흔히 시를 현실의 거울이라고 한다. 거기다 밑줄 칠까요? 현실의 거울. 이 현실의 거울이란 건 뭐냐면 자, 좀 더 정리하면 시는 현실을 반영한다. 시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뜻이. 우리가 이제 영화에 미러란 말 있잖아요. 이 미러라는 것은 거울이라는 뜻도 있고 이걸 사전 찾아보면요. 반영하다는 뜻이 있어요. 반영한다. 미러라는 말이 동사로 쓰이면 반영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반영한다. 그래서 그 시라는 건 현실을 반영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작 나르시시즘. 이 나르시시즘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뭡니까? 자도치라고 이제 번역이 돼요. 자, 나르시시즘. 이건 이제 나르시스에서 나온 거죠. 나르시스. 이 수선화 물에 빠진 모습을 보고 반에서 빠져 들어가서 죽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 수선화가 나르시스.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즘 하면 자아도취. 자, 이렇게 필기를 하세요. 자아도취를 보통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르시시즘. 자,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이 창작의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동기다. 그렇죠.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막 시를 쓰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길 때 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독자들이 시를 읽는 일차적 이유도 시적 발화와 혼연한 동일화. 동일화라는 건 뭐냐면 동일화. 여러분, 동일화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원리스라고 그래요. 원리스. 원리스.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하나 된다. 동일하.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시를 읽으시면 시를 쓴 뭡니까? 시적 화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걸 동일하라고 하고 영어로 뭐라고 한다? 원리스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시적 발화나 수용이 포괄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작가가 시를 쓰면 그 작가의 시를 독자들이 읽어서 그 시 속에 있는 내용과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돼야지 좋은 시다. 자, 그 정도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220페이지 넘겨보세요. 220페이지. 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시라는 것은 뭐냐? 거기 두 번째 단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결국 시에서 현실은 실제로 사실로 부여되는 것 또는 이상에 상대하여 소재나 장애가 되는 일상적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에 대한 시각으로 인해 우리는 근대적 주체의 자기 표현 양식으로 한정되어 이해되었던 시를 현실성 차원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의 시는 그러니까 초창기의 시는 어떤 뭐랄까 현실에 대한 시각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자기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표현. 그 어떤 상황이라든가 당대의 상황을 나타내는 자기 표현이었는데 이 자기 표현의 양식이 점점점 개념을 키워서 이제 현실성의 차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여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현실성의 차원으로 시가 좀 더 확장됐다. 의미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의미의 확장이라고 해요. 이렇게 필기하세요. 시라는 것이 의미가 점점 확장시켜 버렸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자기 표현이었어요. 자기 내면의 이야기 이런 거밖에 안 썼어요. 요즘에도 자기 내면의 이야기만 쓰는 시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뭐 김수영의 시나 이런 것처럼 어떤 저항시적인 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현실 지향적 상상력의 역사. 자, 시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다? 한시다. 한시가 나와요. 한시. 그래서 좀 내려가다 보면 자, 좀 한 10줄쯤 내려가 볼게요. 육아의 오랜 경전인 시경. 시경은요, 이건 좀 설명 좀 해야겠는데, 시경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시경은 공자가 편찬했어요. 시경은 좀 필기를 좀 하세요. 기본적인 상식을 좀 알아야 되니까. 공자가 편찬했다. 자, 그럼 공자가 편찬했다는 것은 공자가 지었다는 건 아니고, 민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공자가 시로 썼는데, 이게 한 300, 한 9편? 뭐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공자가 이제 논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시 300편. 우리말로 쓸게요. 제가 한자로 쓰면 여러분 따라오기 힘드니까. 시 300편은 이런이 폐지. 한마디로 말해서 자, 이것만 한자로 쓸게요. 아, 아. 사무사라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할 사자고 이게 사악할 사자거든요. 생각하는데 사악함이 없다. 그러니까 좋다는 소리죠. 생각할 사자 없을 문자 사악할 사자잖아. 시 300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하는데 사악함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좋다는 뜻이에요. 사무사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경이 이제 그래서 시의 경전, 시경이라는 것은 시의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시의 경전. 자, 그래서 풍간이라는 것은 풍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경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 세태를 풍자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전에 표유매라는 시도 한번 이야기했죠. 떨어지는 매화할 때 표유매라는 그 이런 시도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자기의 나이를 매화에 비유하는 시가 있어요. 매화가 뭐 한 10개 남았다, 3개 남았다, 방주리에 막 있으니까 아무나 와서 가져가라 뭐 이런 시들도 있고요.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거 이런 것들을 풍자한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화는 여자의 결혼한 정년기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떨어지는 매화에다 비유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경 같은 경우도 뭐 이걸 원문으로 읽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번역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풍자를 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위정자 정치하는 사람의 득실을 비판했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애국 계몽기에서 보면 창가, 개화가사, 우국한시 이런 게 나왔죠. 개화기 가사라는 뜻이에요. 우국한시 나라를 걱정하는 한시 우국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김소월, 한용운 나오죠. 20년대. 두 줄 내려가서. 그 다음에 카프. 카프는 뭐의 약자라고 그랬죠? 카프. 코리안, 이 보이나요? 아티스트. 그다음에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 한국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 그 머리 글자예요. 한국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 프롤레타리아는 뭐다? 무산계급. 무산계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프의 사회주의적 지향을 거쳐서 백석이라든가 이용학에 의해서 민족사의 전체성을 반영한 서정시다. 이거 아시겠죠? 백석도 아실 거고요. 여러분 뭐 너무 유명한 시인이고 이용학 시인도 상당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용학의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낡은 집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용학의 시 중에. 그 낡은 집을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 찾으셔갖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털보네 아저씨의 비극 자체를 우리 민족 전체 비극으로 확산시켜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마이크로코스미라고. 소우주. 여러분,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 아시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이문열의 또 대표 작품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나오는 엄석대가 이제 반장으로 나와요. 그 엄석대를 뭘 이야기하냐? 학교는 정치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석대는 독재를 의미하는 거, 독재자.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쓴 게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코스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221쪽을 이제 보겠습니다. 221쪽. 그래서 해방 후에는 조선 문학가 동맹을 중심으로 시 운동이 남북 분단이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김수영이 나와요. 신동엽. 신동엽은 여러분 신동엽 문학관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신동엽 문학관이 부여에 있어요. 부여. 여러분 부여에 가면 국남지 뭐 이런 데만 가면 안 돼요. 국남지도 있지만 신동엽 문학관을 꼭 가셔야 됩니다. 부여에 혹시 갈 일 있으시면 신동엽 문학관 상당히 잘 만들어 놨어요. 저도 2번 가봤는데 잘 만들었습니다. 뭐 껍데기는 가라 이런 4월도 알맹이만 남기고 껍데기는 가라 이 유명한 시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현실을 탐구하고 지향을 했다는 겁니다. 현실을 탐구하고 지향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뭐 민중적 서정시 이런 건 좀 넘어가고 그 밑으로 내려갈게요. 1970년대에는 개발 독재 추진과 민중의 각성이라는 이런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 노동의 시 같은 경우가 뭐냐면 광노해라는 시인이 또 나와요. 이거는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야 돼요. 광노해 시인이 그 유명한 시인 있죠. 원래 이 박노해 시인의 본명은요, 박기평이에요, 박기평. 박기평인데, 이게 정말 재밌어요. 왜 박노해냐? 이게 이제 우연찮게 성이 박씨일 수도 있지만, 박노해는 박해받는 노동자들의 해방을 위하여. 자, 이 머리 글자를 따면 뭐가 돼요? 이렇게. 박노해가 됐죠? 그래서 이 박노해라는 이름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박노해 시인의 그런 시들도 한번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시는 여러분이 물론 이제 시험을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그런데 뭐 시험을 잘 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현대 시로는 공부하는 이유는 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다양한 시를 많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뭐 이 노동문학이 나와서 제가 이제 박노해를 이야기한 거예요. 뭐 여러 작품들이 나온다. 자, 시가 다루는 현실의 양상들로 가겠습니다. 3번. 자, 시는 자기가 사는 현실의 그 밑에 221쪽 보세요. 우리 받고 있을 때 좋은 예술 작품이다. 라고 했죠. 우리 주변에 있는 걸 쓴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시가 윤석중의 먼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자, 이 시가 정말 잘 쓴 시인데 한번 볼까요? 222쪽. 자,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아기가 잠드는 걸 보고 가려고 아빠는 머리맡에 앉아 계시고 아빠가 가시는 걸 보고 자려고 아기는 말똥말똥 잠을 안 자고. 이 시가 기가 막히죠. 왜 기가 막히냐면 보세요. 지금 이걸 좀 분석을 해보면 아기 동그라미 쳐봐요. 1행에. 3행에 아빠 동그라미 쳐봐요. 그 다음에 5행에 아빠 동그라미 쳐봐요. 7행에 아기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면 지금 아기하고 아빠가 이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빠하고 아기가 나와. 일단 대조가 됐죠. 그 다음에 아기 그 다음에 끝에 보세요. 고로 끝났죠. 보고 가려고 앉아 계시고 보고 자려고 잠을 안 자고 고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아빠 아기가 잠드는 걸 그다음에 아빠는 머리맡에 아빠가 가시는 걸 이제 아기 아빠 있잖아 아빠가 가시는 걸 그다음에 아기는 잠을 안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행부터 사행까지는 누가 주체가 누가 주체 아빠죠 아빠 맞죠? 아기가 잠드는 걸 보고 가려고 아빠가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5, 6, 7, 8행의 주체는 누구예요? 아기예요. 아빠가 가시는 걸 보고 자려고 아기는 말똥말똥 잠을 안 잔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아빠 아기의 시선 교차 속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 현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조심스럽게 떠나야 하는 아빠의 안타까운 마음. 아기 머리맡에 앉아 계신 상황.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출근하고 이런 그 분내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일제 식민지하에 어떤 뭐 이걸 좀 더 확대 해석을 한다면 독립운동가의 어, 뭡니까? 아기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이걸 시대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 당시 어떤 그 풍광을 상당히 동시적인 기법으로 잘 썼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222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대상을 서술하는데 추상적인 언어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추상성을 지니는 언어의 속성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용하기 오랑캐꽃이 223쪽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용하기 오랑캐꽃 보세요. 긴 세월을 오랑캐와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먼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고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태를 들인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 보세요.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도래샘도 띠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단다.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구름이 모여 골짝골짝을 구름이 흘러 백년이 몇백 년이 길을 이어 흘러갔나?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돌감아도 털 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울어보렴 목놓아 우러나보렴 오랑캐꽃. 그래서 이 오랑캐꽃이라는 걸 통해서 거기다 밑줄 좀 치세요. 223쪽 보고 있어요. 그 밑에 구체적 사물을 통해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만국민의 비애를 이야기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국민의 비애.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그 서름 이거를 혹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라를 빼앗긴 서름 이런 거를 맥수지탄이라고 합니다. 맥수지탄. 진짜 보이시죠? 맥수지탄. 이게 맥자가 보리맥자고요. 숫자가 빼어날 숫자고요. 지는 을한 뜻이고요. 탄은 한탄할 탄자입니다. 맥수지탄. 그러니까 보리가 잘 자랐는데 그 보리를 누가 다 가져가? 일제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라를 빼앗긴 서름입니다. 맥수지탄. 알아두세요. 맥수지탄.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그런 오랑캐꽃의 명칭인데 프롤로그는 뭐냐면 시가 시작되기 전에 쓰는 그걸 프롤로그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가 끝날 때 쓰는 걸 뭐라고 할까요? 에필로그. 그건 에필로그라고. 끝날 때 쓰는 거 에필로그예요. 시작 때 쓰는 거는 프롤로그. 그래서 앞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랑캐꽃이라는 생태와 외관을 가진 사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이제 이야기하죠. 막연하고 추상적인 대상이나 관념을 대하는 것과는 다른 구체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랑캐꽃을 통해서 그런 오랑캐꽃은 눈에 보이는 꽃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 일제와의 어떤 상황 이런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지훈의 봉황수도 이것도 이제 맥수지탄 시에 자 보세요.
224쪽 제가 금방 쓴 맥수지탄입니다.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낡은 단청 풍경 소리 달아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쳤다.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자 위엔 여의주 희롱하는 쌍용 대신에 두 마리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랴만 푸르른 하늘 밑에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폐역 소리도 없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뭐 눈물이 속된 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에 호흡하리라. 이게 결국 밑에 나오죠. 몰락한 왕주의 고궁을 소재로 나라 이룬 울분과 수심을 표현한 작품이다. 아까 이거 뭐라고 한다? 맥수지탄이라고 한다. 봉황수는 여러분 그 지금도 대통령 거기 봅니까? 실 같은 데 보면 봉황새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 봉황이라고 할 때 봉자는 수컷이에요. 수컷. 수컷새를 가리키고요. 황은 암컷을 가리켜요. 봉황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봉 잡았다라고 할 때 이 봉을 쓰는 거예요. 이 봉황의 봉이에요. 봉 잡았다 할 때. 그런 의미로 이제 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상당히 좀 그 봉황이 그 우리가 되게 한자 보면 남성 중심적이라는 게 뭐 말짱 황이다 뭐 이렇게 쓸 때 그때는 또 이 황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는 봉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작품의 흐름은 이제 밑에 나오죠. 그런 그 나라를 이루는 방치된 고궁의 모습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이야기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막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뭐 다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을 썼다. 자, 225쪽 보세요. 세 번째 줄. 그래서 해방 후에 쓰인 작품들도 현실을 날카롭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김수영이 나오죠. 김수영은 무슨 시인? 참여 시인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시인의 스승은 현실이다.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박스에. 나는 우리 현실이 시대에 들떨어진 것을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은 떨어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시인의 태도. 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현대시의 양심과 작업은 뒤떨어진 현실에 대한 자각이 모체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김수영이 당연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것을 통해서 그 서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현실에서 이것도 이제 쓰는 고운의 화살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그 밑에 고운이라는 시인의 화살이라는 시. 보세요. 225쪽에 보세요. 그 난경, 험난한 상황 이런 뜻이에요. 난경이라는 말은 타기에 관련.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 박혀서 바퀴 아픔과 함께 썩어 돌아오지 말자. 넘겨보세요. 우리 모두 숨 끊고 활시를 떠나자. 몇십 년 동안 가진 것, 몇십 년 동안 누린 것, 몇십 년 동안 쌓은 것, 행복이라든가 멋이라든가 그런 것 다 녹말아 버리고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이 소리친다.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저 캄캄한 대낮 관역이 달려온다. 이윽고 관역이 핏뿜으며 쓰러질 때 단 한 번 우리 모두 화살로 피를 흘리자. 돌아오지 말자, 돌아오지 말자. 오 화살의 정의의 병사여 영영이여. 그러니까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밑에 나오죠. 70년대 유신 독재에 맞서 싸웠던 시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래서 화살의 속성을 통해 자유와 민주를 위해 가진 것, 누린 것, 쌓은 것이라는 부와 명예뿐 아니라 행복도, 넉마라는 건 쓰레기잖아요. 옷 같은 거, 뭐, 넉마주의,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처럼 버리자고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자기 희생,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27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다음 작품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보세요. 현실인데, 바짝 말라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북어를 통해 바라본 현실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게 된 혀, 생각할 수 없게 된 머리, 힘을 잃어버린 지느러미를 보며 북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밤에 식료품 가게 캐캐 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의 일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끼어져 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하는 셈이다.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은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기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북어라는 시예요. 그러니까 꼬챙이에 끼어져 있어요. 구멍가게 선반위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말라가는 북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딱딱하게 오그라들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다.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삶에 대한 부끄러움은 싱싱한 북어대를 가득 담고 출렁이는 바다의 꿈을 꾸게 되는 실마리가 된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북어지 하는 목소리에 북어들의 눈이 뜨이며 굳었던 몸들이 풀리면서 동해를 향해 헤엄쳐가는 꿈을 꾸게 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메말라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북어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말라가는 현실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북어는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 또 방법을 좀 방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추상적인 내용을 뭐 사랑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구체적인 걸로 쓰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는 추상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이해가십니까? 추상적인 걸 추상적으로 쓰면 너무나 추상적이니까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걸 추상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가 또 하나 나오죠. 오래된 이야기. 자, 다음 시편은 현실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적 구현된 세계.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내러티브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서사 또는 담론 이렇게 써보세요. 내러티브라는 말은 우리말로 쓸 때는 영어로 내러티브죠. 이건 이제 우리말로 서사 또는 담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내러티브란 말의 번역은. 자, 그래서 이제 환기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신화적 상상력. 볼까요? 옛날에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대. 살인자는 9개의 산을 넘고 9개의 강을 건너 달아났지. 살인자는 달아나며 원한도 떨어뜨리고 사연도 떨어뜨렸지. 9개의 달이 뜰 때마다 쫓던 이들은 푸른 허리를 구부려 그가 떨어진 조각들을 주었다지. 조각들을 모아 새하얀 달에 비추면 빨간 양귀비 꽃밭 가운데 주저앉을 듯 모두 쏟아지는 향기에 취해 그만 살인자를 잊고서 집으로 돌아갔대. 그건 오래된 이야기. 옛날의 살인자는 용감한 병정들로 살인의 장소를 지키게 하지 않았다. 그건 오래된 이야기. 옛날의 살인자는 9개의 산 들강을 지나 달아났다. 흰바발처럼 흩어지며 달아났다. 그건 정말 오래된 이야기. 달빛 아래 가슴처럼 부풀어 오르며 이어지는 환한 언덕 위로 나라도 법도 무너진 집들도 씌어진 적 없던 옛적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살인자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아홉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죠. 그래서 주술성. 주술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 내용 이런 걸 주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술성. 예를 들면 어 뭡니까 그 처용가 있죠. 처용가 세벌 발기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자리를 보니까 다리가 네 개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결국은 동해 용왕의 아들이잖아요. 처용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뭐 용왕의 아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용왕의 아들이 아닌데 그 용왕의 아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용왕의 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뭐 불러일으키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술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좀 내려가서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오래된 이야기에 일정한 신성성과 숨고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현실을 환기하면서 유추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여기 현실을 사유한다. 세 번째 줄 나오죠. 지금 여기의 사유를 이제 그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현실의 시적 반영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의 현실 지향성은 보편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케일의 크기와 어조의 장엄함이라는 시가 이제 나오죠. 관련된 다비드 디오프의 아프리카라는 시가 있어요. 다비드 디오프의 아프리카. 여기 보면 아프리카 나의 아프리카 대대로 물려받은 대초원에서 당당하던 무사들의 아프리카 나의 할머니가 머나먼 강둑에 앉아 노래한 아프리카 나는 그대를 결코 알지 못하지만 내 혈관은 그대의 피로 가득하다. 들판을 적시는 그대의 아름다운 검은 피, 그대가 흘린 땀의 피, 노동의 땀, 노예 생활의 노동, 그대의 아이들의 노예 생활. 아프리카 말해보라, 아프리카. 이것이 당신인가? 휘어진 이 등이 찌는 듯한 길바닥에서 채찍마다 예의에 굽실대는 붉은 상처들로 떨고 있는 얼룩무늬의 이 등이 그때 묵직한 목소리가 대답한다. 성급한 아들아, 이 젊고 튼튼한 나무, 창백하게 시든 꽃들 가운데 눈부신 외로움으로 서 있는 바로 이 나무. 이것이 아프리카다.
새싹을 내미는 끈기 있게 고집스럽게 다시 일어서는 그리고 그 열매의 자유의 쓰라린 맛이 서서히 배어드는 이 나무가. 자, 이제 여기 나오죠. 다비드 디오프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세네갈 시인으로 자란 세네갈 시인이죠.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를 그 자신의 조국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나왔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제국주의 세력에 저항하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3세계가 이제 주로 아프리카를 제3세계라고 합니다. 대표하는 시인으로 평가받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압과 착취에 대한 아프리카 현실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사회 고발적인 성격이 강한 참여 시편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 고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르포르타지라고 해요. 써보세요. 르포르타지. 르포 이걸 줄여서 르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뭐 잠입 르포 이런 말 있죠. 무슨 그 리포트 같은 거 보면 그게 사회 고발한다는 뜻이에요. 르포르타지.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시인은 조국 아프리카에 대한 애정, 흑인의 장래를 위해서 새 시대를 열어갈 젊은이들의 각성, 깨달음이죠. 촉구하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상당히 그 사람들이 억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그 아프리카인들의 그런 억압, 이런 것이 이제 노래로 나온 게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재즈예요, 재즈. 재즈가 아프리카 음악이에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제 노예로 가고 뭐 이런 비참한 현실 이런 것들을 써놓은 겁니다. 노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 231쪽 이처럼 시는 인간의 현실을 거울처럼 담아내는 반영적 역할과 현실을 타개하게 여기다 밑줄 치세요. 231쪽 마지막 줄부터. 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32쪽 예언자적 역할 두 가지 한다는 거예요. 뭐와 뭐? 반영적 역할 거기다 네모 치세요. 예언자적 역할 네모 두 가지를 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시와 현실의 관계입니다. 자 요거 있고 이제 이 시간은 일단 1교시는 마치겠습니다. 현실에는 권력의 양태들이 존재하죠. 권력이라는 게 위계 질서. 여러분 위계 질서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이어랄. 이게 이제 우리 위계 질서라는 뜻입니다.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말이니까 하이어랄키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위계 질서, 하이어랄키. 그래서 그런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죠. 뭐 다 위계 질서가 있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태어난다. 위에서 한 7, 8줄 내려오면 나와요. 따라서 다음에. 그래서 그 권력, 이게 국가 사이의 권력. 우리가 뭡니까? 그 선진국이 그 식민지를 만드는 게 다 권력 아니에요? 권력?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예전에 엄청난 권력이 있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232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인간의 삶에 권력의 양상들이 이제 우리 사이에 막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시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단락 232쪽. 근대 이후에 각성된 개인들이 자기 권리의 영역을 확보하고 부당한 간섭에 저항하는 분위기. 그래서 미시적인 권력의 억압이라는 문제는 현대시의 이제 그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 뭐라고 하냐면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뭡니까 선진국이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걸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을 시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시적인 권력의 억압 문제에서 자 233쪽 보고 있어요. 점차 미시적인 권력의 억압 문제로 시의 모티브가 변화해 온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가정 안에서 가부장적 권력의 문제, 관습적으로 굳어있던 남성 중심의 문화, 장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 소수자에 가해지는 그런 압력이 많다는 거죠.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 도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문제들을 영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에 세 줄을 볼게요. 시와 현실의 관계는 거기 세 줄 밑줄 치세요. 시와 현실의 관계는 우리를 둘러싼 현실 세계의 권력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되어 있으며 권력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타자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고자 하는 열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력은 특히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제가 또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이게 권력의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한 권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존재, 바라봄의 대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예라고 하는 그 뭡니까, 흑인들이 미국에서 이제 막 일하자는 남부 쪽에서 그럴 때도 이제 그런 존재를 바라보는 존재가 권력자인 거예요. 그것을 그 당하는 존재가 보이는 자가 이제 그 권력에 지배받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 시와 현실의 문제, 이것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시와 사랑, 13장이 시와 사랑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